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1문 1답이므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한 3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2021년 당초 예산에 언론 매체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와 언론 매체 홍보비, 신문 구독료 집행 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거제시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그리고 2017년 정부 지침에 따라 거제시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언론 홍보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거제시가 2021년 당초 예산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중에 언론 매체 홍보비 예산이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7,700만 원 증액된 5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신문 구독료 잡지를 포함한 신문 구독료가 1억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조선업 장기 불황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우리가 긴급 재난 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 매체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 예산 사정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있고 또 내년에 일단은 어떻게든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예산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 언론 홍보비는 우리 시를 이제 취재하려고 이제 보도하려는 중앙 단위 언론사나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상당히 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는 특히 이제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둔 언론사가 7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좀 어느 정도 상반기에 치료약이나 백신이 풀리고 나면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은 네. 지속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홍보가 돼가지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업무를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 경제가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자 조금 광고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거제 지역에 우리 지역에 한 7개가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언론사별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언론사 한 52개입니다. 이건 아마 경남, 거제를 비롯해서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텐데요. 우리가 모든 언론사에 다 언론 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요. 예, 없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거제 이제 우리 식물원도 생기고 숲속
저기 숲소리 숲소리 공원. 공원, 예. 예, 거기도 생기고 이제 점점 늘어나는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언론 홍보비를 증액했다.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 거제 지역의 관광지는 유명한 관광지는 대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다양한 젊은 층들의 그 SNS 활동이 오히려 예를 들면 메이저 언론사에 한 번에 몇 초 나가는 막 700만 원, 1000만 원 주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넉넉하면 뭐 전국의 언론사 다 광고하면 좋지요. 근데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관제 근로자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도 지금 예산 당초 예산에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기본 필수 경비도 사실은 편성을 하지 못하면서 언론 홍보비를 7천만 원 이상을 증액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비와 함께 신문 구독료도 저희들이 그 예산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왜 관행처럼 그렇게 구독을 하느냐, 그런 지적들이 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신문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각 실가에 들어오는 거나 또 이런 걸 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 뭐 100% 신문을 다 보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행식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들 보지도 않는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 그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신문 부수를 8번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쪽 면에서는 또 언론이라는 게 네. 또 진흥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언론진흥법도 있고 예, 지역 지역언론진흥법이나 신문 거기에서도 어떤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 면에서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차원에서 보면은 또 뭐랄까 아무 그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기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문이란 그 매체를 네네. 받아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이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시장님 뭐랄까 말씀하신 언론사가 것처럼 진행될 수 있는 사실은 거는 언론의 순기능이 있죠.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나 행정,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을 적극 또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정 기준 없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뭐 신문을 구독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언론이나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거의 한 20, 30년부터 계속 관행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우리 신문사나 언론사를 장려도 해야 되지만, 이런 언론 지형이 바뀜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저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이 제가 볼 때 신문 구독료 그대로 지금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료는 우리 시가 지금 받아보는 중앙신문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신문 그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명확한 그 언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원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뭐 언론사들의 반발도 있고 시민들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에도 저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저 자료는 우리 시가 2019년도에 중앙지 저렇게 받아본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 매체별, 이거는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행합니다. 매년 발행하는데 2019년도 지금 2020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요. 2019년도 매체별 시정 공고 현황입니다. 국민일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아요. 조선일보 4건이고 한국일보 3건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시정 공고를 받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왜곡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 공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저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해라 라는 취지에서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저렇게 시정 공고를 받은 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조선일보는 2020년 부수를 한 부 더 늘렸어요. 20%.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관련 기준, 내부 규정은 있지만 조례를 정해서라도 지금 이제 사실 언론 관련해서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련자들과 함께 뭐 토론을 통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렇게 허위 보도, 과장 보도,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에 대한 페널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언론을 우리가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듯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또 언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론 중재위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이 홍보 매체가 이제 홍보가 언론에서 이제 일반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다양화돼 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뭐고 그런 쪽에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정책성 그것보다는 이제 관광 위주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신문이나 이쪽은 정책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에는 아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언론 쪽이 네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신문 지면을 배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이 언론사의 사회 공헌도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서 그리고 발행 전체 부수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다른데 뭐 용인시나 이런 데도 이제 광고비 집행 기준을 만들었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 뭐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 이 그런 게 말씀이죠. 조금씩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조례나 이런 걸로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직성이랄까 이런 게 네네. 있어가지고 조금 조례를 하면 그 네. 조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직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일단 제가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언론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아마 6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 신뢰도는 제일 꼴찌예요. 40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 수용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2019년도 신문 구독률은 6.4%입니다. 1998년에 구독률 64.5%에 비하면 거의 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6.4%도 곧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언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구독을 하고 그다음에 구독을 뭐 민간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은 본인들이 선택하겠지만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계속 매년 구독을 해오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라도 저렇게 시정 공고를 받은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문 이제 보는
구독률이 이제 이렇게 낮아진 거는 실제로 맞는데요. 이제 언론의 기사는 항상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그 부분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종이 신문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예.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예, 종이 신문을 안 볼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건 네네네. 맞고요. 우리도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언론 진흥 거기에 좀 역점을 두고 이제 어느 정도 신문을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뭐 조례로까지는 좀 어려울 거고요. 실제적으로 사실을 외국 보도에도 아니면 말고입니다. 왜 지방자치 25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수천만 원에서 뭐 1억 몇 억까지 신문을 구독하니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몇 건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네, 그 이후에 부분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 내부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가 어려우십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4번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상임위가 틀려가지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먼저 이제 우리 시에 2017년 제가 한번 7대 때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지침에 따라서 거제시에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7년 7월 20일 기준 근로자 중 기간제 용역 근로자 302명 중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통합사회관리사, 불법주정차 단속용 등 기간제 근로자 107명과 CCTV 간접원, 청사 청소원 등 용역 근로자 21명을 포함한 총 128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전환을 확정한 후 2018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전환 포기자 10명을 제외한 118명을 공무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12월 11일 기준 총 28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8년까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2020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총 28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149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는 2,149명 맞습니다. 12월 네네. 10일 기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원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287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1단계에 그렇습니다. 진행하신 예.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아직도 기간제 근로자로 남아있는 2,149명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이제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118명을 갖다가 1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전부 다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전환을 완료하였고, 네. 지금 현재 287명이 된 거는 저희가 9개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정도 해가지고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149명은 그게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뭔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네.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예, 남아 그렇습니다. 계신다. 예. 이 말씀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국장님, 예. 그 정부가 2020년 11월 달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그 만들어서 아마 각 시군에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지금 제가 저기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기존에는 9개월 이상 근무하고 2년 이상 지속될 그 근무자에 한해서 이렇게 기간제에서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내용이 바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 시에는 이렇게 아직 적용은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금 예. 촉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9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한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향후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일 때는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간의 불합리한 기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 계약하지 않고 1년 계약하면 퇴직금 등등이 생기니까 8개월, 10개월 이렇게 1년 계속 지속되는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공백 기간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아, 휴직 등 직장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골자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등 아주 이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많이 투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계속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취업 상담사 일자리 정책과에 이거 우리 뭐 한 1, 2년 하다가 맙니까? 이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권역별 공중목욕탕 시설 관리인 사회복지과, 충해공원 묘지 관리인, 그리고 놀이체험실 운영 관리, 시립도서관 환경 정비, 여행자 센터 운영자, 관광 안내소 근무자. 이분들은 근데 제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위원님 다 파악은 했지만 또 네.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보면은 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 취임에 보면은 이분들은 그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네, 그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제시 관광진흥조례에도 또한 이 안내소에서 공무원과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네. 관광해설사는 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미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거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해설사는 약간 봉사의 개념이다, 예.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 안내소 근무자는 연중 이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개월수를 1년을 8개월 정도로 계약을 하고 또 계속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향후 2년간 예상된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 이제 만들게 되는 목재 문화 체험장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8개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목재 문화 체험장을 계속 연중 운영을 하려면 이것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그걸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 2021년 당초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제가 찾아보니까 약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가 한 35건 정도 됩니다. 제가 아마 놓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단시간 근로가 아니라 향후 계속 이 업무는 있어야 될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란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국가의 시책을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을 이렇게 촉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을 때는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3단계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이시죠? 아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목재 목재- 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주면 그건 3단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직접 시가 고용하니까. 직영으로 위탁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고 하니 예, 이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거 아닙니까? 예,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제에서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하나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걸 이제 행정국장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18명 이후에 전환 시기원 이후에 287명이 된 것도 의원님 말씀처럼 네네. 그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일선까지 빨리 한 왔습니다.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제가 좀 이따 민간 위탁 말씀드릴 텐데 예,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공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해 나가자는 부분에 그런 국가의 시책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2,149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나 이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다 따르실 테고 예, 그런데도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고 하는 공공기관인 우리 거제시에서 기간제 보수 임금 미편성 사례를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 7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당초 예산 심사할 때 과가에다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 오타가 났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인데 산불 감시원 등등 노고수 정비단, 교통량 조사단, 그다음에 유원지 관리 등등 이런 분들한 지금 제가 언급한 저분들은 연차 수당과 유급 휴일 수당이 빠졌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 이랬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번 챙겨봤는데 네. 이게 이제 예산서상 일부 사업의 유급 후일 연차 연차 유급 후가 기간에 업무 미포기 사유는 우리 자체 사업인 경우는 대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산불감시는 자체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만 일부는 빠지고 근데 자체 사업이 대응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이 같은 경우는 예산 확정 간이시 기준으로 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실지급 시에는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차, 월차, 야간 휴일차는 다 지급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산세는 없지만 예. 실제 지급은 그렇게 하신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국도비 매칭된 거는 뺐어요. 왜냐하면 예. 통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빼고 우리 시가 순수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분리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다음 해에 반드시 2022년 할 추경에 때는 세부적 구분 포기하도록 네네 예산부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예. 누락된 수당은 차기 추경 예산에 우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게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민간 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 예. 우리가 이제 제가 거제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뭐랄까 보호 관리 규정, 조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조선경제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험 및 정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우리가 그 노동자 권리보험 및 정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걸 기초로 우리가 아마 거제시 처음으로 아마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 향상이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그 사항도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49명은 2020년 지금 올해 내년도 2021년 비정규직 채용 사정 심사 결과는 약 3,500명이 됩니다. 더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예,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우리가 고용 창출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일자리 사업이 창출 때문에 점점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규정을 좀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규칙이나 규정을 따로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다양해서 예, 보수 체계도 각각 틀리고. 너무 다양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어서 그 민간 위탁위원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국장님, 거제시에 지금 민간 위탁 시설 노동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실태 조사를 파악해 보니까 네. 45건에서 54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3번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2019년 6월 기준이죠. 예. 2019년 6월 기준이 아마 2020년도에는 좀 많이 또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을 텐데, 하여튼 2019년 6월 기준에 우리가 민간 위탁 사무가 한 45건이고요. 예. 종사자가 542명이고 여기에 정규직이 349명, 비정규직 소위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93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당초 예산은 민간 위탁금은 거의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2019년 12월 정부는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공공 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우리는 아까 한 45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동자는 500명이 넘고요. 예.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간에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적에 1번은 좀 띄워주십시오. 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맹청 등과 무관하게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네. 본위원회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도 이 답변을 보고 네. 이거 사무수탁 기관 선정위원회는 사안별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할 때 그때마다 또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산이 됩니다. 그건 일시적인,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선정위원회는 일시적인 구조예요.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그 담당 주사님께서도 사실은 여기에 설명회도 중앙정부에 가고 다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여기에 접목을 해도 가능하다는 방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 핵심이 네네. 3단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3단계 우리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네네. 예,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못 보면 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3단계 정책이 문제가 민간위탁 사무를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비정규직 돼 있는 사람들 갖다가 정규직을 시키라는 게 주 핵심 골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네. 심청 논의 사무와 심청 논의의 사무가 있습니다. 네네. 사무회가 있는데 심청 논의 사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18개 시군이 거의 대다수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입니다. 네네. 저희 관내는 6개가 있죠. 네네. 그럼 그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간에서 전부 다 고용을 해가지고 쓰고 그 업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국회에서도 알고 있고, 두 번째 심층 논의의 사무, 심층 논의 사무 외에는 저희가 44건에 지금 현재 419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민간인터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아마 법률로 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률을 우리가 이제 그거는 법률대로 이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지만,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3단계로 이게 3단계로 민간 위탁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민간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도 점차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라 이거지 않습니까? 주 핵심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공공기관이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마련한 게 이제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는 이미 그 민간위탁 조례에 저 내용을 담았고요.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그 위탁 과정에서 위수탁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저 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를 서명을 하거나 수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에 반드시 그러니까 위탁을 받으려는 자, 그러니까 수탁 기관은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협약서를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최대한 지금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가 볼 때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이 늘어날 테고, 그렇다면 일시적인 선정위원회는 안 된다. 그거는 사안별로 선정을 할 때 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두고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할 때 공모 절차를 밟을 때도 투명성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노동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볼 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권복지 수준 등 실태조사 또는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우리 시가 파악을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임금이 낮으면 올리고, 그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에 예, 꼴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9년 12월에 지금 발표된 것인데요. 예. 그러면 이 조항은,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 시가 2020년에 이걸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는가 이 말인 거죠. 저희가 이제 이 관계가 전국적인 사안이고, 도에도 저희 담당 주사께서 직접 현재 설명회를 갖다가 지난 10일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그 3단계 정책은 기본 방향이 1, 2단계는 거의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직접 채용을 네네, 하자 쓰고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이 3단계는 민간 위탁이거든요. 사실은 네. 사업 주체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위탁은 시켰지만은 또 네네.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사무의 직접 수행 타당성은 중앙정부에서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사례가 파악한 게 이제 5건 정도로 파악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고용노동부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정책에 진행 추이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임금복지 수준 실태 조사를 하셨습니까? 민간 위탁 사무 실태 조사만 하고 임금 네, 실태 조사까지는 그러니까요.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현황만 그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예. 지금 우리 45군데 거의 540명이 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복지 수준, 그다음에 그들의 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나중에 우리 거제시 청렴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늦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예.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많지는 않고 한 지방자치단체 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13곳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도 그 거제시 사무의 위탁 민간 위탁 조례에 이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 이 부분을 꼭 포함시킨 내용으로 좀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예.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법제처에 찾으니까 이게 안 나왔어요. 저희는 규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 많지 않다고 했는데 몇 군데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리 규정 못 찾았는데 나중에 있으면 좀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뭐 하여튼 보호 규정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걸 좀 마련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권리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그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민간 위탁중 기관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은도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아니 국장님 우리 이게 사실은 이게 관련 법령에는 이걸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나중에 임금 복지 수준 실태 조사 하실 때 알겠습니다. 같이 조사하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꼭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이거 예. 제가 이거 좀 질문을 드리나 어쩌나 고민스러웠는데 우리 시는 제가 이제 갑질 신고센터 예를 들면 민간 위탁 기관이나 예.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나 구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기간제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직원은 있습니다만은 기간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그 1,000명 되는 공무원들은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도 만들어서 예. 일단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 위탁 기관이나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공공기관의 관리자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좀 뭐 갑질을 당했다든지 좀 부당한 요구를 당했다든지 할 때 뭔가 이걸 이렇게 좀 건의하거나 어떤 창구를 권익이 말고 우리 시 자체에 소통 창구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가 청렴도 결과가 굉장히 지난해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뭐 총괄 업무는 제가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뭐 시의 행정국장으로서 저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보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좀 있다. 차라리 거기 보면 이제 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전국보다 최위에 상위돼 있는데 네네. 일부 부분 이제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그 점수가 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권익이나
청렴도 평가를 할 적에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만 해야 되는데 저도 옆에 인근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1년이 아니고 답할 적에 네. 간에서 몇 년 전에 묵은 감정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렇죠. 그게 바로 맞아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이게 좀 불친절함을 당했거나, 예. 뭐 약간 불만이 있거나, 예. 뭐 이러면 그게 청렴도 그 뭡니까 여론조사, 예. 시대조사에 반영이 되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가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안 좋게 대답할 맞습니다. 수밖에 전부 없지 다가 안 좋게 않습니까? 평가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니까 뭐 방법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획기적이고 좀 우리 실태에 맞고 실정에 맞는 항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사례는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 때도 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느냐라는 질문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그러니까 한 1, 2년 됐나요? 그때 저한테 온 그 수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저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것 좀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부장님. 제가 그대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있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올라온 것입니다. 12월 초에. 상대방을 동료로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까? 술집 여자도 들으면 기분 더러울 그런 말을 어찌 그리도 잘하는지. 본인 딸이 사회생활 하면서 상사가 그런 말 나한테 하더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는 왜 그리 유난 뜨느냐고 나무란다. 이런 이제 그분의 글을 올리면서 조회수가 한 2,000 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직도 우리 시가 아직도 이런 상황인가. 그리고 이게 직장의 특성상 한 1,000명이 거의 뭐 수십 년간을 그 안에서 돌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용기 있게 나서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우니 그런 게시판에다가 익명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정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일어난다면 정말 대단한 문제다 생각되고 여기서 말하는 상사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좀 재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서 읽어봤습니다. 그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 읽어봤는데 네. 사실은 누구나 지청은 없었고 그다음에 과연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느냐 그다음 받아다니는 측면 저희가 항상 그러죠. 그분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 그 공무원 자체가 전부 다가 개개인이 다 그런 쪽에서는 신경을 쓰고 은행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더욱 교육시키고 소양도 함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그 편지가 저는 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름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사실이 없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만약에 차후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글이 올라오거나 하면 이거는 정말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직장 내 괴롭힘 건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일단 관심을 좀 더 예. 깊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내년에는 거제시의 가장 어려운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거제시 고용위기 지역 및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거제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연말을 맞습니다. 거제시도 확진자가 78명으로 늘어서 그동안 무뎌지고 있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만큼 아쉽지만 연말은 그야말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차분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지치지 말고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최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입니까?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기정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우리 거제의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등 도시계획도로 충로 3-3호선 조기 개설 요구 및 은하공업주 성포공장, 인허가시 항도농도의 도시지구 단위 계획 인가 조건에 도로 확장 개설 요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시설설계 용역 완료 후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추진 중 사업비 미확보로 보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체 구간 중 시와 기업체가 공사비를 분담 협약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위 노선은 시내버스와 대행 차량 통행 시 쌍방향 교차가 힘든 구간이며 주변 조선업체 등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보행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조기 개설이 시급하여 4등 면에서 시장님 면동 순방 때마다 영순위로 사업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995년 6월 4등 도시계획도로 충로 3-3호선이 결정되어 2016년 9월 조사 청량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으로 2017년 1월 분할 청량을 시행하여 2017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반영과 2017년 5월에 토지 보상 추진이 12필지에 1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미보상 필지 51필지 14억 원 정도 예상 반영을 위해 2019년, 2020년 해당 사용 승낙서를 도로가에 제출하고 4등면에서 시장님 면동 순방 때마다 건의 2019년 추경 또는 2020년 당초 예산의 보상비 등 반영 후 조기 개설 진행토록 민원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은하공업 공장 인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 도시지구 단위 계획 인가 조건상 도로 확장 계획은 지금 현재 항도마을길 농도의 도시계획 도로를 진풍 시멘트 입구부터 주 은하공업까지 공장 허가 조건에 주 은하공업이 도로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2013년 8월부터 주 은하성포 공장을 신설 변경, 부분 등록 후 2017년 완료 신고를 하고 2020년 등록 변경을 은하공업주 성포 1공장으로 하였습니다. 4등 도시계획도로 충로 3-3호선 조기 개설 요구와 신풍 시멘트 입구부터 은하공업주 성포 1공장, 인허가시 항도농도의 도시지구 단위계획 인가 조건상 도로 확장 요구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조도 도로는 20년 전 가조도 연육교가 놓이기 전에 하필이 이용 전부터 가조 해주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가조도 연육교 안전 문제를 비롯한 가조도 시도 15호선 그리고 리도 도로의 전반적인 도로 침하 문제, 굴곡도로 개선 공사 문제, 도로 개설로 인한 경사 변면, 토사 유출 문제, 도로 보상 등 도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가조 도로는 20년 전 가조 연육교가 놓여지기 전에 하필이 이용 전부터 가조 해주도로 공사를 하면서 가조 주민들이 토지 보상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로 개설 공사에 적극 동참한 덕분으로 가조 해주도로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전 가조도 연육교 공사가 우여곡절 속에 진행되어 가조도 연육교가 2009년 7월에 개통되었습니다. 도로 민원은
가조도 시도 15호선 굴곡도로 개량 사업이 한 차례 6년 전 국회의원의 특별 교부세 확보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시도 14호선을 비롯한 리도의 전반적인 부분 침하 등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수협의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며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방해와 보행사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입니다. 굴곡도로 개선공사 이후 사후관리 부재의 문제로 부서 간 의견이 다르고 사업 시급성 논란으로 도로 개선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읍면 토사 유출 문제도 장마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막아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교통방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 복구 공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해결은 계속 진행형인 상태이며 아직도 도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은 등 도로 전반적인 문제들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조도 도로의 전반적인 정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4등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조기개설 요구와 번화공업 성포 1공장 인허가 시 항도 농도의 도시지구단위 계획 인가 조건상 도로 확장 요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등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조기개설 요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등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은 폭 12m 도로로 1995년 6월 15일에 최초 결정되었고 가조연역교 진입부에서 진보해변 빌라까지 약 700m 구간에 대하여 도로 개설하고자 2016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 28억 원, 보상비 1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가 추정되었으며 2017년도에 최초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총 74필지 중에 11필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약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서 예산 반영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절감 방안과 공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화공업 성포 1공장 인허가 시 항도 농도의 도시지구단위 계획 인가 조건의 도로 확장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풍에서 주식회사 권화구간까지 도로 확장 구간은 연장 802m, 폭은 8에서 12m로 2014년 8월 29일 권화성포 1공장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 시 부과된 지구단위 계획 조건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2015년 12월 권화에서 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16년 2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착공계 접수 후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수차례 공문 발송 등 촉구를 하였으나 조선경기 악화로 구조조정과 함께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정상 가동하여 영업 실적이 호전이 되면은 실착공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019년 7월 사업 시행 기간이 만료가 돼서 실시계획 인가 재신청과 사업 시행을 촉구를 하였으며 최근에 주식회사 권화 성포 공장 일부가 재가동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조선경기 악화로 영업 실적이 호전되는 단계는 아닌 상황으로서 향후 성포 공장 정상 운영 시에는 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가조도로의 전반적인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도 내 도로는 국도 14호선 상사근
교차로에서 계도마을을 연결하는 12km의 시도 15호선과 창회 교차로에서 음파 수산을 연결하는 3.5km의 농어촌도로 211호선이 있습니다. 가조 해저도로 개설은 1990년 진두마을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창촌마을에서 계도마을 구간을 끝으로 사업 마무리하였으며 성포마을에서 진두마을을 연결하는 가조 연역교는 연장 680m로 2001년 공사 착수하여 2009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가조 해저도로 건설 시에 토지 보상은 1997년 당시 가조발전협의회에서 가조 해저도로의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입부지에 대해 공시지가로 보상 요구가 있어 감정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 없이 기공 승낙을 받아 도로 개설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다 보니 토지주의 반발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로 공시지가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조 해주선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2014년 4월 총 사업비 10억 1,400만 원을 투자를 하여 울령포에서 창촌마을까지 총 600m의 굴곡도를 개량을 하였습니다. 가조 해주선 굴곡도로 개량 사업 이후에도 가조도 내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가조도 농어촌도로 211호선 본면 복구 공사 등 7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투입을 하여 본면 유실 정비, 노후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가조 해저도로 보수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중 보수가 시급한 도로 치마 1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 보수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 연육교는 2020년 7월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를 하였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 있으십니까? 예. 답변자를 어느 분을 하실랍니까? 국장님. 예. 예, 아재도시장 김태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던 그 사진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그 사진입니다. 사실은 저 중앙선도 없고 저렇게 흡수하고 그다음에 2번 사진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차장이고 차 한 대 지나가면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차 한 대 지나가면 조용히 안 됩니다. 지금 조선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는데 불도불가하고 저렇게 흡수하고 그렇습니다. 이 하등 항도 중로 3-3호선 민원은 항도 이장님께서 수차례 민원 요구해서 가지고 도로가에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또 제가 따로 도시과장님을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만나서 KTX 역사 사등 민원 문제와 항동 마을길 민원 요구를 위해 미팅도 가지고 했습니다. 계속 업무 보고 시와 행정 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하고 70대 때 도시과장님께 수시로 항도 도로 땅초 예산에 삽입될 수 있도록 확인해 왔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손을 놓고 있었다 싶은데 국장님 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그 김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감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가려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3-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저기는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현의 도로 2-19호선입니다. 총 공사비는 한 20억, 보상비가 17억 3천입니다. 기 투자 보상이 한 9억 8천 한 10억 정도 나갔고 2020년 올해 4억 보상비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6억이 당초에 보상비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170m 골목 도로를 내는데 총 보상비 17억입니다. 지금 우리 그 항도 700m 내는데 보상비가 17억입니다. 네네. 예, 도대체 이 부상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뭐 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도 사실은 얼마간의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일부 사건들이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반영을 못 했는데, 이거는 답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그런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편입된 보상비 절감만 이야기가 있고 차후 대책으로 차후의 예산 확보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은 도로의 교통량 때문에 사업 시급성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실 거냐 아니라 지금이 조선소에 네. 안 들어갈 때 도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이 답변을 드리냐면 사업 구간 내에 토지 중에 기업체가 소유한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굳이 당장 보상이 안 되더라도 기업체가 협의가 되면은 좀 사업이 조속히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리 사전에 그런 걸 못 챙겼습니까? 그런 부분을. 네,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노력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챙겨가지고 좀 공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기는 똑같이 어렵습니다. 네. 고해는 안 어렵고 사등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고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급을 요한다고 보고 저기 있습니다. 골목 한번 보십시오. 거주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가구 됩니까? 저거 아십니까? 저기에 보상비 17억 들었습니다. 사업비 170m 내는데 사업비는 작고 700m 내는데 사업비는 많은 겁니까? 17년에 꼴랑 2억 평 토지 보상비 한번 해놓고 지금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네. 상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로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보상 사인 해놓고 계약도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년, 19년도 예산 확보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관계는 사실 말씀을 하셔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도로 시급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밀리는 거고, 저희들이 사등이라 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년도, 20년도 1조 시대라고 합니다. 하던 항도 주민들은 예산을 1조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다음 4번, 5번, 6번 사진 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하 조선소에 펜스를 저렇게 지나놓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이 펜스가. 뭔 펜스입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음 방지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빌라 앞에 저렇게 지나놓고 깝깝하게 저래놓고 지금 소음 방지 되겠습니까? 지금 저래놓고. 어쨌든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저런 것도 환경정비도 좀 하고 도로도 빨리 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도마을 도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신풍부터
강도 입구까지, 가저도 입구까지 승용차도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런 도로에 조선소가 유치가 된 것만 해도 신기합니다. 한내하고 강도하고 차이점이 뭔거 아시겠습니까? 한내는 4차선 도로가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그러면 같습니다. 항도는 단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내는 집단화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항도도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항도 조그마한 마을에 전부 조선소입니다. 그 그러니까- 집단 아닙니까? 저희 시 구간뿐이 아니고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할 구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에서 근하구간까지 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행정에서 그 도로 확장 구간에 모텔 다 내주고 지금도 어려운데 모텔 보상 언제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앞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신풍에서 근하까지 예. 모텔 허가 모텔, 예. 그 인허가나고 모텔 허가 내주고 그러면 지금 다음에 그 확장할 때 모텔 그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허가 나는 부분 도시계획선 바뀝니다. 바뀝니까? 예, 도시계획선이 걸리면 허가 안 나갑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 안에 그러면 그 안 걸린다고 지금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이후에 모텔 허가가 난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허가가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장님 지금 근하공업이 현주오비의 부지 확장 매립 공사를 진행 중인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 시도비 합쳐가지고 23억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이 근하공업이 강도 마을 도로는 그대로 방치하고 민원 해결에는 미온적인 데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당장 민원 해결부터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어렵고 또 기업도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화 가동률이 그 한내 쪽에 약 40%, 그다음에 성포가 10% 정도인데 지금 기업이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고사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압박을 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기업도 어려운 줄 알고 계십니다. 예, 예, 맹분이 고용 창출 아닙니까? 예, 예.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은 정도 주민들 그 민원도 같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 내주고 지금 도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부터 아까 조선소 답변을- 허가 날 때 예, 예. 도로부터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도로를 내는 게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업이 들어오지 마라는 뜻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애초에 저희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 유치를 예산 관계를 하기 못 따라가는 거죠. 국장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로는 엉망으로 해놔도 되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예. 일단 기업 유치가 상당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도 물류의 큰 필요 요소입니다.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생산이고 그런 게 다 뒤따라옵니다. 여기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데 기업 유치만 또 되겠습니까? 저렇게 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하면 뭐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구해서 일정 구간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국장님, 가저도 해주도로에 인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없기에. 예. 국장님, 예. 가저도 해주도로에 인도가 필요합니다. 뭐 전 구간은 아니고 필요한 구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예. 구간은 아니겠죠. 20년 전에 그 당시 인도 구간까지 토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가저도 교대 구간입니다. 보강토가 틈이 생겨서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좀 오래 전에 예, 예. 저게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일부 조금
시멘트를 응급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번에 이게 안전 진단을 할 때 별 말이 없었습니다. 안전 진단 보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제출 안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 안전 진단 보고서를 제출 한 3번 만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 국장님 그 2020년도 하드연료 그 정비 안전 진단 보고서를 보시고 보고도 받았습니까? 예, 저 부분은 좀 챙겨봤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부분만 챙겨봤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개략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 보강토 이제 그 치마가 생겨가지고 이 보강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하고 저 앙카를 막아서 고정시키는 거, 또 우물통 기초 보강하는 거, 또 그 교자 장치 보강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누차 그 업무 보고시나 강좌했을 때 부거제대교하고 우리 가조도나 실천도 우물통 아래 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유실되는 부분을 특별히 제가 짚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어떻게 이거는 뭐 대책을 세워서 하신다고 두리뭉실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됩니까?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정밀안전 진단을 받았고 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보강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 외에도 외관 조사 결과 5-1에서 5-15까지 참조해서 단연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번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구간은 한 100m 넘게 노면이 꺼짐이나 단차가 생기고 불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을 해도 저기가 커버가 될는지 의문입니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저렇게 되고 운행 시에 저 단차 때문에 차가 흔들립니다. 의원님 교통사고도 어디 하고. 어느 마을인가요? 저기가 신전마을하고 네. 그 영웅 낚시터하고 사이입니다. 신전 마을이면은 제가 답변 드렸듯이 올해 지금 예. 다른 그 사업장에 그 변경을 해가지고 저 사업을 포함시켜놨습니다. 저기는 아차하면은 낭떠러지 한 50m 넘게 되는 낭떠러지 바다 해안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예. 구조물에는 문제가 없고 장기 포장 노면 자체가 장기 치마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도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위에 아스콘을 포장을 해주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비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재포장하겠습니다. 예. 다음 9번, 10번 동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일부 도로 개설하면서 사면 쌓기 구간에 재치마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절결해서 사면 쌓기 구간에 절결해서 다시 사면 쌓기를 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또 치마가 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비가 오면은 작은 비가 와도 물폭탄이 생기고 조행이 안 됩니다. 물웅덩이 때문에. 저 밑에는 개인 그 농경지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그 도로로 빠지도록 저렇게 또 임시 방편으로 해놨더라고요. 저 굴령포에서 저 출장소 가는 길인가요? 여기는 창호수산 입구입니다. 아, 예. 예. 저 한 3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연장이. 예. 왜 저렇게 한번 공사를 하고 저렇게 일어나는 구간을 또 저렇게 반복해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까? 오늘 설계상에는 완벽하게 설계를 하겠지만 시공상에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례를 들면은 지난번에 국도 14호선 계룡산 교차로 쪽에도 사실 그런 구간에 대성토를 하다 보니까 장기 치마가 생겨서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저런 구간들은 뭐 사업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량으로 통과를 했어야 될 구간들인데 성토 높이를 높이 해가 가다 보니까 장기 치마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11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지금 저 구간도 저 사면 쌓기로 똑같은 현상인데 이번에 여기는 공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공백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면으로 계속 처리를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뭐 이유를 알겠습니까? 모든 재해가 이런 게 예. 있으면 복구는 사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다 사업 장소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국장님, 저기 제가 저 시장님
하고 그 태풍 때나 폭우 때 민원이 있을 때 지나가면서 저기를 보고 갔습니다. 또 네. 도로 과장님하고도 보고 가고 사실은 저기 언급했을 때 저게 완전히 무너져야 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이. 지금 저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무너지는데 지금 공사를 합니까? 다음 시의원 사진 띄워주십시오. 좀 확대 좀 부탁합니다. 장마 때 폭우로 무너져서 도로를 덮어서 통행이 안 되도록 한 그런 구간인데 저런 구간들이 지금 가도도에 많습니다. 예, 예. 저 구간에 한번 보십시오. 저 앞쪽에 캐비언으로 그렇게 쭉 해오다가 끊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폭우로 무너졌는데 그대로 범면을 처리를 하고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토지에 10m가 넘습니다. 토지주는 저 10m 저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 구간을 이번에 그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토사 놀이로 먼저 그렇게 복구를 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개비호 농벽을 해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위험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위험은 해소됐는데 저기 그 구간을 뭐 7m, 8m 다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남은 한 2m라도 연장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게 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지적하는 게 무리가 있는지 지나다니는 길목에 매번 저한테 지적합니다.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13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해안가로 내려가서 직접 자르고 채웠습니다. 저 사진 쪽에 보면은 강만가에서 그 해안가 치우는 분들이 일부 나무랑 그물이랑 채한 사진이 현재 저 모습입니다. 치우고도. 네. 저거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언급을 했는데 뭐 저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비기 전에. 지금 이제 나무를 베고 나서 현장 보고 와서 저거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년도에 조기로 2개수 정비한다는 중에 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합니까? 사실 당시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보고를 이번에- 왜 안 받습니까? 저거 보고를 의원님 보고를 국장이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국장님 과정 저거 사례 처리할 업무가 수도 있고, 예. 예, 국장님 저거 업무가 항만가 업무입니까? 도로가 업무입니까?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하면은 도로가 업무고, 그 바다하고 연결이 되면 항만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헷갈리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도 헷갈리고 애매합니다. 항만가 업무인지 네. 도로가 업무인지. 근데 저게 계속 쇄골이 돼서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도로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사할 때 감독을 했는지 의원님 관리 감독이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런 부분은. 예, 그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좀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도 해루도로 요 공사는 저 공사 저 구간은 요즘은 지금 공시지가로 합니까? 보상을 감정가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감정가로 합니까? 없습니다. 예. 여기 공사할 때 공백 밑으로 깔끔하게 도로 사면 쌓기를 좀 해서 완벽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저도 도로 전반적으로 부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곳곳에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저도 해주도로의 전반적인 안전 진단 요청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거제시 행정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행정 입장도 헤아려 봅니다. 그러니 행정도 주민들 입장을 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등 항동마을 도시계획 도로 중로 3-3호선과 가저도 해주도로 정비를 언급한 곳은 채택하고 고통받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